한 달 동안 최악의 폭우가 중국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대급 폭우로 인해 지금 산샤댐의 수위가 최고 수위에 근접하며 붕괴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강들의 수위가 높아지자 중국 당국은 안후이성 추허강의 제방을 폭파하는 등 극약 처방까지 동원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433곳의 하천이 범람해 27개 성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5천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만 2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샤댐의 담수량으로 인해 지구 자전축이 2cm가량 이동한다는 나사의 경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산샤댐 완공 이후 후베이성 일대의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고 동중국해의 염도와 수온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산샤댐은 지어질 때부터 중국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산샤댐의 건설안은 1992년 전국민 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반대와 기권이 33%나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만장일치가 보통인 전인대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이견이 나온 사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최고의 수리 전문가라 불리던 황한리 전 칭화대 교수입니다. 황한리 교수는 과거 황원댐 건설에 반대했다가 22년에 강제 노역형을 받기도 했던 인물로 이번에도 나서서 반대했지만 중국 정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8년 전 임종 직전에 산샤댐은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을 부른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파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황한리 교수는 반대 근거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기후 이상, 산사태와 지진, 유물과 유적의 훼손, 수모지역 이주민 문제 등 12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후 황한리 교수가 지적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벽 붕괴와 토사 유출, 지반 변형이 일어났고 댐 제방에 약 1만 개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댐 완공 후에는 거대한 저수지에 발생하는 수증기로 인해 주변 지역의 짙은 안개가 잦고 호우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생태계의 변화, 수중 생태계의 변화, 농작물에 대한 영향도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산샤댐에 투입된 46만 톤의 철근 콘크리트 무게에 막대한 양의 물의 압력이 지각 구조를 변화시키고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산샤댐과 지진, 산사태와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의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샤댐은 중국에게는 세계 최대 수력 발전으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대급 폭우로 인해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이 참혹한 결과로 끝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최고 수위까지 10m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말에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양쯔강에서 발생한 2020년 2호 홍수가 소멸되기도 전에 3호 홍수가 형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며칠간 집중호우와 허리케인급 강풍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산샤댐이 무너지면 이창, 우한, 난징, 상하이 등 양쯔강 연안 중국 주요 도시들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4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중국 곡창지대가 물바다가 되며 중국 GDP 40%가 날아가는 경제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산샤댐은 폭우에도 100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다며 붕괴 위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신뢰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중국 정부의 말이 반드시 맞기만을 기대해야 하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되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산샤댐이 무너지면 양쯔강 하류인 상하이 지역 대홍수가 불가피해지는데 이 지역에는 무려 9기의 원전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들 9기 원전 중 2기는 안전에 취약한 중수로 원전이어서 사고 시 방사능 유출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샤댐이 범람해 이 지역이 침수되면 대형 원전 사고가 우려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에 의한 원자로 냉각 기능 상실로 벌어졌는데 똑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원전학계 한 인사는 중국 상하이 지역 원전에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이 유출되면 크로시오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제주 지역과 남해안이 직접 피해를 보고 일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예측은 우리나라도 산샤댐의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중국의 댐 건설로 정화 능력이 떨어진 호수의 오염된 담수가 남해와 서해에 일시에 대량 유입되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었습니다. 1996년과 2016년 남해안과 제주해역의 양식장 등에서 어종들이 대량 폐사하면서 어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올해 장강이 한 번 더 방향으로 뿜어내는 담수 유출량은 이달 중순초당 82,000톤이 넘는 등 평년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산샤댐이 붕괴되지 않더라도 중국의 폭우로 인해 한국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중국이 해안에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북한 쪽 동해 바다까지 들어와 닥치는 대로 오징어를 잡아 씨를 말려왔던 것입니다. 국제비영리단체인 글로벌 어업 감시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중국 불법 조업 선단이 동해에서 잡아간 오징어는 무려 2년간 16만 톤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시가로 계산하면 4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5,2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간 어획량 합계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조업량이었습니다. 글로벌 어로 감시는 한국과 일본 수역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2003년 이후 각각 80%와 82%가 줄었다면서 이 같은 어획량 감소는 중국의 불법 조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불법 조업은 북한 내 외국 어선의 어로 행위가 금지된 터라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채택한 제재 결의는 북한 내 외국의 어로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외국에 어로 행위를 허용한 대가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결의를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북한 앞바다에서 오징어를 잡았고, 이 때문에 식량난 속에서 어획량을 늘려야 하는 북한 어민들은 위험한 작은 목선을 이용해 먼바다로 나가 조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 선단 때문에 영세한 북한 어민이 더 위험한 먼바다로 밀려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수년째 자국 어민의 남획으로 각국 정부와 환경단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에콰도르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혼쭐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에콰도르는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에서 대규모 중국 어선단을 포착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이곳에 250척 이상의 어선이 몰려있으며 대부분 중국 어선이라고 에콰도르 정부는 밝혔습니다. 오스왈도 하린 에콰도르 국방장관은 이 어선들이 만약 넘어온다면 2017년에 발생한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배를 압력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2017년 당시 에콰도르는 갈라파고스 제도 해역을 불법 침범한 중국 선박을 적발해 압류하고 선원들에게 징역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은 보호어정인 상어류 6,600여 마리를 포함해 식이어류 300톤을 싣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엔 고립된 환경 덕에 다양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데, 로이터 통신은 중국 어선들이 매년 갈라파고스 인근에 나타나 이를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앞으로 해군함과 항공기, 헬리콥터를 동원해 해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24일 중국이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자 중국은 미국이 미쳤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중국도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텍사스주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에서 도를 넘는 스파이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심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대해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스턴 중국 공간에서 서류와 종이를 불태웠는데 그 문건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며 앞으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말고도 다른 공간까지 추가 폐쇄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사관 폐쇄 사태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4일 현재 미중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은 완전히 미국 혼자 만든 것이라고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목적은 중국의 발전 과정을 철저히 끊으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마지노선도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미국의 일부 반중 세력은 음모를 꾸미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만들었다면서 타국들의 미중 사이에서 선택해 줄을 서도록 공개 협박했고 미국의 사익을 위해 중국에 대항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과 독립정신이 있는 국가라면 모두 미국과 한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외교부장이 모두가 미국과 한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얼마 전 알려진 다이슈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교수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이슈 교수는 미국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4가지 중 3번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토록 미국이 얻어맞는데도 중국의 동정을 표하거나 지지하는 나라가 없다. 다이슈 교수는 중국은 이제까지 지구촌 여러 나라에 원조를 아끼지 않았고 이들 나라 또한 중국으로부터 많은 좋은 점을 가져갔지만 정작 중요한 시기에는 중국과 함께 행동해줄 나라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이슈 교수는 이것이 뜻밖이라고 예상 못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중국 빼고는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중국의 경제 성장은 앞으로 미국의 GDP를 앞서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 중국은 자연을 거스르고 인권을 탄압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이번 태풍과 폭우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 -5.2%, 미국 -5.9%, 유럽 -7.5%, 한국 -1.2%. 최근 IMF가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한국이 선진국들 가운데 압도적인 격차로 선방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죠. 베트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과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도 높은 봉쇄 정책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데다가 해외 주요국들과 끊임없이 기업인들의 입국 제한 조치를 논의한 결과 현재 중국, 폴란드, 헝가리,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세계 12개 국가가 한국 기업인의 예외 입국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WHO는 한국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G7 회의에 초청하겠다 밝힌 데 이어서 최근 한국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국제협의체 GPAI의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번 달 중 공식 출범할 계획인 GPAI에는 영국과 독일 등 8개의 선진국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주최국인 프랑스와 캐나다가 최근 한국의 승인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G7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영국은 D10이라는 동맹을 만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과 인도, 호주 그리고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D10 동맹을 만들었고 영국은 앞으로 화웨이가 영국 내 새로운 5G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5G 장비 수출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통신사들을 상대로 엄청난 성과를 거둬왔는데 이번 영국의 D10 동맹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유럽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고 영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대체할 만한 5G 기술력과 장비 대량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한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과 방향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만들겠다 라며 만든 국가 차원의 전략 한국판 뉴딜 정책을 예고하자 전 세계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76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 이후 경제 재편을 위한 뉴딜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31조 원이 즉각 투입되고 나머지 45조 원은 2025년까지 사용될 계획이다. 한국의 뉴딜은 5G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증폭시키고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뤘고 싱가포르 미디어 채널뉴스 아시아는 한국의 뉴딜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 야심차다 라며 한국의 뉴딜 정책은 혁신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도 병행하고 있어 놀라운 일이라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에 이어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세계가 들썩일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신약개발회사 디어젠과 강군수 단국대 교수 연구팀이 AI를 이용해 시중에 판매 중인 전세계 수많은 항체 바이러스제를 분석했고 그 결과 HIV 치료제인 아타자나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팔마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타자나비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을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로 지난 2003년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승인을 이미 받았는데요. 연구팀의 분석 결과 아타자나비르가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전해져 세상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이미 시판 중이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의약품이다 보니 이번 한국 연구진들의 발표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죠. 바이러스 치료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분석할 때 해리 상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 치료제가 바이러스와 더 잘 결합해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국 연구진들의 AI 기술을 활용해 발견한 치료제 아타자나비르의 해리 상수가 렌데시비르의 해리 상수보다 낮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구의 논문 1저자 백보람 디어젠 연구원은 에볼라 치료제 렌데시베르 역시 다른 약물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과 결합력이 월등히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도한 임상시험에서 렌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시간을 30% 단축시켜 주었는데요. 한국 연구진들이 이번에 발견한 아타자나비르가 얼마나 더 뛰어난 효과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티아고 모레노 소우자 오스왈도 크루즈 연구원 교수팀은 아타자나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다 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바이오 아카이브에 최근 게재한 바 있어 이번 한국 연구진들의 발견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치료제를 발견하는 것은 임상시험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부작용에 대한 위험 그리고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한국 연구팀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약물 단백질 상호작용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미국 FDA가 승인한 2,000개의 치료제들을 모두 분석했고 이들 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효과적인 약물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의 셀트리온이 렌데시비르보다 100배 가까이 효과가 뛰어난 코로나19 치료제 동물 시험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로이터 통신, 파이낸셜 타임스 등 해외 주요 언론사들이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며 동물 효능 실험에서 바이러스 수가 10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파스테르 연구소를 찾아 한국의 진단키트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갔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면 좋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말씀드린다 라며 장관들을 향해 행정 지원도 아끼지 말고 돈도 아끼지 말라, 과기부와 복지부만으로 부족하면 기재부까지 끌어들여 끝을 보라 라고 지시했던 것이 이렇게 벌써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